꺼졌던 것처럼 크립토 버블도 꺼지면서 옥석 가리기가 만들어지겠죠. 끝까지 생존할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 정말 몇 개 남지 않는, 달러의 역사 또한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면서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70-80%요? 저는 90%까지도 다시 한번 가능한 장이 연출될 수 있다. 옥토버 랠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옥토버를 업토버라고도 또 불리기도 하잖아요. 올해 11월 22일, 올해 연말 정도가 되겠죠. 스위프트에서 문창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작가님 모시고, 확실히 최근 코인 시장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투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을 보니까 한화 기준으로 거의 한 1억 7천만 원까지 가려다가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뭐 장중에는 살짝 깨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약간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베스트셀러 인구절벽 저자 해리덴트가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비롯한 기술주 전반에 대규모 폭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1929년 대공황보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해리덴트가 말한 것처럼 금융시장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하나의 경고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어떤 패닉셀에 편승을 한다? 이 부분은 오히려 또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판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고, 법안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격변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한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1929년에 경제 대공황도 있었고, 뭐 2008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에 있는데, 사실상 금융에 대한 어떤 시스템 자체가 한 번 정도의 변환되는 시기가 있어야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립토 버블장 이후에 큰 한 번의 시스템 리스크,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버블이 깨지는 그런 순간이 다시 한번 충분히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 수립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리가 암호화폐판을 볼 때 너무 단순하게 뭐 단타성으로 혹은 이 코인이 좋다더라 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이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력, 이제 섀도우 가버먼트라고 하는 그림자 정부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의, 뭐 누군가는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로스차일드 가문을 필두로 한 유대계 금융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뷰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화폐에 대한 역사를 한번 돌아봤을 때 뭐 16세기 뭐 르네상스 시대 그 전으로 가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뭐 스페인의 은화부터 해서 뭐 18세기에는 영국의 파운드화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영란은행의 공매도를 치면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그 로스차일드가 유럽을 제패하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화가 만들어졌고,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이제 금 1온스당 35달러라고 하는 하나의 금 본위제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1971년에 닉슨 쇼크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달러 기축 시대가 열렸는데, 사실상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즉 스위프트 1.0망의 이 수명 자체는 점점 끝나가고 있다. 달러의 역사 또한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면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가미된 하나의 스위프트 2.0,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 구조를 설계하고 이제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크립토 버블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 닷컴 버블이 꺼졌던 것처럼 크립토 버블도 꺼지면서 옥석 가리기가 만들어지겠죠. 끝까지
생존할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 정말 몇 개 남지 않는 그런 완전한 웹 3.0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화폐에 대한 형태가 지금 막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에 또 있잖아요. 뭐 법정 화폐가 보이는 돈에서 종이 지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CBDC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지 않는 돈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블록체인과도 불가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블록체인 코인 회사들이 규제를 준수하면서 기관의 채택을 도모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단편적으로 버블에 대해서 오는 것 같다, 뭐 안 오는 것 같다, 리스크가 더 커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또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시행착오라든지 힘듦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화폐에 대한 변천사라든지 금융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시고 진정성 있게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역대급 버블 붕괴가 오긴 오는데 그게 아직은 아니고 먼저 이 크립토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절정을 찍은 다음에 올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좀 질문이 있는데 이 옥토버 랠리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8, 9월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그러면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네, 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그리고 뭐 해외에 대한 어떤 매크로 분석가라든지 크립토 투자자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옥토버 랠리,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옥토버를 업토버라고도 또 불리기도 하잖아요. 네, 네네. 이제 앞에 업자로 그쵸, 바꿔가지고. 그쵸. 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8, 9월에 워낙 계절적 요인으로 좀 조정받는 그런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됐다 보니까 뭐 september가 아닌 레드템버다 뭐 이런 식의 별명도 붙여져 있는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번에도 역사적인 사이클이 반복될까? 뭐 이 부분도 당연히 뭐 그럴 확률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 맹신을 해가지고 내가 9월 달에는 조금 뭐 빠질 거를 대비해서 좀 팔았다가 다시 저점이 오면 포지션을 들어가서 더 싸게 매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뭔가 샀다 팔았다 하는 행위는 저는 길게 봤을 땐 그리 좋지 못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만의 투자에 대한 어떤 전략, 이 주기,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을 본인만의 색깔로 만들어 가면서 꾸준히 수량에 집중을 하시고 그 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번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아니면 연말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더 늦어지면 내년 1분기에 버블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그만큼 그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세력들, 고래들은 개인들이 돈 벌기는 어렵게 하는 구조로 꾸준하게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있고 특히나 단타 물량들, 롱 물량, 숏 물량에 배팅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꾸준하게 청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정성 있는 공부가 수반돼야 되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번 정도의 버블장이 오면서 개인의 탐욕을 그들이 또 활용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알트 시즌 자체는 저는 불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 혹시나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트 시즌에 대해서 나도 돈 좀 벌어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로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개인의 돈을 빼앗는 그런 시기가 또 알트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정말로 천천히 한번 적금식으로 모아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마인드셋이 탑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과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려보면요. 비트와이즈 자사운용의 매튜 휴건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인터뷰에서 이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 아무래도 이 ETF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따른 이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뭐 반감기 나오고 나서 또 1년 후부터 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런 공식이 깨졌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한 7, 80%즉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시대 역시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비트와이즈 자산 투자 책임자의 CIO 매튜 호건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저도 굉장히 자주자주 좀 들여다보거든요. 또 저보다도 매우 이력이 높으시고 해외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 이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뷰도 저 또한 당연히 이제 체크를 하면서 저도 이제 고려를 좀 해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조정이 왔더라도 아직까지는 1억 원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도 꽤 좋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뭐 전체 시가총액 봤을 때 뭐 탑 5 정도 아래 들어가는, 이미 뭐 탑 10 안에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진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매토곤이 말한 것처럼 70, 80% 정도의 폭락하던 그 시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비트 같은 경우는 7, 80%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7, 80%요? 저는 90%까지도 다시 한번 가능한 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년 사이클 끝났다라는 이 말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맞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올해 하반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의 자산 시장과 연결되는 현물 ETF가 뚫렸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와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방증하죠. 그래서 현재 뭐 금리 이슈라든지 매크로적인 전쟁 이슈, 뭐 러우 전쟁의 종전이 언제 끝나는지, 혹은 암호화폐 쪽에서의 법안들이 통과가 언제쯤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자체가 워낙 상반기가 안 좋았고 지금 3분기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시기는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오히려 조금 조정이 온다면 바이 더 딥을 통해서 본인의 수량을 조금 더 확보해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앞서서도 이제 역대급 버블장이 한번 온 다음에 그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언제인지가 알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인 그런 상황? 이를테면은 뭐 트럼프의 이 관세가 역풍을 맞으면서 뭐 본격적인 미국이 뭐 침체로 들어간다든지 달러 패권이 약화된다든지 약간 그런 시그널이 있을까요? 한 뭔가 이 포트폴리오를 좀 최대한 이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쪽으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한 시점이나 그런 뭐 힌트라든지 그런 시그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준의 금리나 기조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복합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혹시라도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50bp, 100bp씩 좀 급하게 내린다라고 한다면 경제 위기를 대비한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금융망과 한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11월 22일 이제 올해 연말 정도가 되겠죠. 스위프트에서 새로운 국제 메시지 표준인 ISO 20022, 이 메시징 표준이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돼서 공존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가 됐을 때는 이제 스위프트 망 자체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바뀌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의 버블장과 그 이후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듯한 붕괴 시점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암호화폐 현물 ETF에 대한 신청 관련해서 블랙록이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XRP나 솔라나 그 이외의 메이저 코인들 지금 현재 신청돼 있는 것만 100건 가까이 됩니다. 뭐 92건, 96건, 뭐 기사에 따라 조금씩 카운팅 숫자는 다르지만 거의 90개를 웃도는 숫자이기 때문에 많은 호재거리가 좀 남아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블랙록에서는 아직까지 뭐 솔라나나 XRP 현물 ETF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하는 시기와 함께 좀 버블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SEC가 언제쯤 완전히 승인을 혹은 거절을 해야 되는지 그 파이널 데드라인이 올해 4분기, 특히 연말 정도에 다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10월 중순부터 11월 때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SEC가 결정을 해서 승인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아무쪼록 그 블랙록의 신청 시기와 SEC가 받아들이는 시기 또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된다면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핏 21 법안과의 골자와 같이 이어가는 그런 법안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자, 또 이제 SEC가 지금까지 증권이라고 간주하면서 코인 시장을 쥐락펴락했다면 이제는 CFTC라고 하는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상품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그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뭐 9월에서 10월 정도 이제 뭐 상원 농업위원회라든지 은행위원회에서 초안을 발표하고 완전히 승인되는 게 한 10월, 11월 정도로 지금
지금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법안 통과도 암호화폐를 굉장히 호재거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자체를 좀 브로드하게 보면서 물론 이제 9월달 3분기 남아있고 10월, 11월, 12월 남아있지만 연준의 어떤 스탠스, 스위프트의 마이그레이션 일정, ETF에 대한 포문이 언제쯤 열리는지, 블랙록의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리티 법안까지 한 가지 더 가미시킨다면 러우 전쟁에 대한 그런 봉합 이슈, 종전이라든지 휴전 협상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암호화폐에 대한 버블장, 주식에 대한 버블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란의 파티를 즐길 때 정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업비트 빗썸 통해서 돈을 넣을 때 오히려 그때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확실히 뭐 비트코인이나 XRP나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어느 정도는 또 현금화하는 전략도 본인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앞서서 이제 이더리움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이더리움이 거의 뭐 4,9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존재감으로만 보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지금 존재감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한 고래 투자자가 114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처분하고 이더리움을 갈아탔다라는 얘기가 또 들리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이 이더리움의 상승 모멘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더리움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뭐 러시아계 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마트 컨트랙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왔으면서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모두 다 투자해 놓은 사실상 지분 확보가 끝내놓은 하나의 플랫폼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거든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많은 기관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수량만 300만 개가 넘어가요.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 고래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매도하고 혹은 전량 매도한 고래도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듯한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저는 이런 움직임을 그들이 이제 슬슬 완연한 알트 시즌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또한 지금 월가의 그런 어떤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이미 선택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또 최근에도 비트마인이라든지 지금 톰리가 의장으로 이끌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든지 이더질라와 같은 많은 나스닥 상장사에서 이더리움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 또 주가가 매우 올라간 것도 있고 그 지분을 뭐 피터 트리라든지 캐시우드라든지 우리나라 뭐 김승호 회장님도 최근에 비트마인의 주식을 좀 샀다라고 또 기사를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 투자판에서 자산판에서 조금 큰 손들이 이더리움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움직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공급 쇼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더리움은 더 많은 기관의 채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활용되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반사효과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이더리움 레이어 2 계열 뭐 폴리곤이나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런 친구들도 결국에는 알트 시즌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 미국 투자 리서치 회사 펀드스트랩 공동 창업자인 톰리가 이 10년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최고 투자처로 보인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더리움이 차세대 혁신이며 2017년 비트코인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밝혔는데 그는 또 이더리움이 연내 1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뷰를 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최근에 좀 이제 달러 기준으로도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최고점을 경신했다 보니까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이것만 보면 정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또 속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더리움에 또 속냐 이러면서 뭐 또 어떤 언론에서는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치가 뭔가 유지되는 것 같은 안 오른다 뭐 이런 식의 조롱도 많이 받았는데 또 한순간에 몇 개월 지난 현재로서는 뭐 톰리가 이끄는 비트마인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더리움 사야 된다.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넘을 것이다. 혹은 뭐 이더리움이 1만 5천 달러를 넘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전망치가 막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뭐 2만 달러 이상을 전망하는 그런 투자 전문가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저번 사이클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저번 사이클 20년, 21년도 때 한화 기준 한 8천만 원 선 갔었잖아요. 8천만 원, 8,100만 원. 근데 지금은 한 1억 원 중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한 2배 정도
정도 오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2배 정도의 상승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가총액도 그 정도로 좀 가벼운 것도 있고 이더리움이 그만큼 이더리움 라이즈라든지 이더리움 기업 연합이라든지 또 컨센시스를 통해 꾸준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 반영은 더더욱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미 채택된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2배 정도 올랐다면 이더리움은 3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상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 사이클 기준으로 해서 이더리움이 한 500만 원 중반대 중후반대 왔다 갔다 했어요. 20년 21년도 때. 지금 비트가 2배면 이더리움이 저는 한 3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도 가격 예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스마트 컨트랙이 앞으로 디파이 시장이나 RWA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친구들이 더더욱 큰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는 알트 시즌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이 M2 통화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기반해서 가치가 오른다. 이런 좀 논리가 정설인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인증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물론입니다.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은 하나의 온라인 금으로서 꾸준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뭐 개인 기관뿐만 아니라 뭐 이미 국가 단위로도 조금씩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뭐 스트래티지라든지 블록이라든지 로빈후드와 같은 주식을 사들이면서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아예 직접적으로 미국의 주정부에서는 막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고 무엇보다도 금융을 관장하고 있는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하나의 매뉴얼 자체의 판을 바꾸면서 비트코인을 비현금성 자산 하나의 이제 국제 수지로 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외환 보유고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하나의 정말 확실한 해지 수단으로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더더욱 우리가 뭐 정수단이면 좋겠어요. 한 개 정도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등기부 등본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인상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스마트 컨트랙에 있어서는 이더리움, 솔라나가 더더욱 큰 기관과 개인 소매와 도매의 어떤 채택을 꾸준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에이다라든지 많은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도 있겠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역풍을 또 맞아오면서 성장해 왔던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진행돼 왔던 그런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가치 반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등기부 등본의 어떤 하나의 온체인화죠. A라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B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는 이런 하나의 플랫폼 역할 또 많은 DApp들이 올라가 있고 뭐 NFT라든지 여러 가지 RWA에서도 꾸준히 채택이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더리움과 솔라나 위에 많이 또 주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 이더, 솔라나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각 섹터를 대표하는 그런 코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도 마찬가지로 그쪽은 이제 결제 영역의 섹터, 금융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그 섹터 중에 또 대장 영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각자 어떤 섹터들이 있고 그 섹터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좀 XRP 얘기를 해보겠는데 지난 1년 동안 XRP가 390% 넘게 급등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앞지르긴 했는데 이제 최근 행보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 XRP도 좀 오르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시원치 않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현 시점에서 XRP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XRP 코인 자체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인이죠. 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도 많고 또 그만큼 정말 진정성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좀 XRP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오랫동안 또 증권성 심의에 휘둘리기도 했었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물량이 많다거나 뭐 리플의 임원진이 너무 많은 매도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소각량이 너무 적다라거나 등등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정말 뭐 왈가왈부가 많은 그런 코인인데 XRP가 뭐 1년 기준으로는 물론 많이 오른 건 맞죠. 많이 오른 건 맞고 누군가는 또 이미 선반영됐다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번 사이클과 저저번 사이클까지 좀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XRP는 아직까지도 큰 퀀텀 점프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달러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7년 반 만에 이제 정신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5,000원 정도 갔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뭐 3,000원 중반대 후반대 뭐 4,000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물량을 소화하고 개인들의 어떤 패닉셀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그들이 초반에 언급드렸던 그 버블 장세 XRP 또한 큰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즌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P가 아직까지도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만큼 XRP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과 미래 금융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왜 XRP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공부가 먼저 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SRP의 활용도를 결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확실히 이 금융 쪽에서 쓰임새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보니까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뭐 XRP로부터 최대 1.5억 달러 규모의 신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리플이 출시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미국 거래소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점에서 리플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시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리플 가격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일단 이 제미니와의 이 파트너십과 1.5억 달러 규모의 신용계약 체결 자체가 지금 현재 제미니라고 하는 미국의 거래소, 이제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이끌고 있는 거래소죠. 굉장히 또 대형 거래소로 있는데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자금이 부족해서 리플을 너희한테 좀 내가 돈을 빌릴게. 1.5억 달러 정도는 좀 빌려줘. 근데 XRP로 빌리는 게 아니라 RLUSD로 빌리게끔 토대를 마련시켜 놨거든요. 아, 스테이블 코인으로요?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빌릴 수 있게끔. 네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나스닥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의 자금으로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이정표가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제미니 거래소에서 마스터카드와 손을 잡으면서 XRP 캐시백 리워드 카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하나의 신용카드를 쓰면 쓸수록 약 4% 정도 리워드를 XRP로 받는 거거든요. 4%요? 엄청나네요. 네, 물론 이제 섹터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쇼핑 섹터는 3%, 뭐 주유했을 때는 4%,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데 그만큼 실사용 기반의 코인으로 점점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보고서를 봤을 때 리플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CBDC 구현을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 제미니와 함께 이렇게 신용카드 만든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리플사가 올해 상반기에 인수한 히든로드 12.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암호화폐 신에서는 매우 큰 M&A 과정이 있었고 히든 브로커리지 회사로서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이제 리플 원장으로 온체인화해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된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XRP가 더더욱 유틸리티로 활용이 된다는 거고요. 또한 최근에 또 리플사가 2억 달러 정도 주고 레일이라고 하는 캐나다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하나의 결제 플랫폼 회사거든요. 완전히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리플사는 자금력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IPO, 본인의 IPO는 조금 뒷전으로 밀어놓고 오히려 RLUSD를 통해 뭐 제미니와 같은 거래소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레일이나 히든로드, 스탠다드 커스터디와 같은 메타코와 같은 그런 기업들을 완전히 사들이면서 본인들의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본인들이 찍어낸 RLUSD를 BNI 멜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거든요. 기득권과도 연결된 은행에 수탁을 맡기게끔 파트너십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인수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확보하기 위해 신청을 해놨다. 또한 OCC, 미국의 통화감독청에 이제 우리도 은행으로서 수탁기관으로서 뭔가 라이센스를 취득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은행 인가 신청까지 했거든요. 연준의 마스터 계좌 신청한 거는 연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리플의 행보가 범상치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는 결국에 리플뱅크, 이 은행 인가의 신청이라든지 연준에서 마스터 계좌를 승인해줬을 때 그 백본에서는 XRP가 활용될 수 있는 판이 마련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자체가
자체가 기관들이 24시간, 이 전통금융이 운영되는 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결제나 청산이 이루어졌을 때 RLUSD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스터 계좌가 뚫린다는 건데 그 백본에서는 XRP가 유틸리티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XRP, 물론 조금씩 조정이 오면서 9월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단계에 있지만 이런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조금 더 XRP에 대한 수량을 축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여기저기서 나온 얘기가 이번 알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게 기존에는 뭐 디파이라든지 아니면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이런 거였는데 이게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그런 스테이블 코인 테마기 때문에 이번 알트장은 좀 어마무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좀 섹터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저번 섹터에서는 뭐 NFT나 메타버스 섹터였다면 이번 섹터에서는 진행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디파이 섹터, RWA 섹터,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블록체인이 선택됐는지 이런 섹터가 아마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더리움, 솔라나, 뭐 리플 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언급드렸던 이더리움 레이어 2도 폴리곤 이런 친구들도 꾸준한 채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적인 모멘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뒤에서는 기관들이 매집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린 이후에 이제 미디어를 동반시키면서 슈퍼사이클 이야기,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이야기,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런 개미떼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면서 시즌 종류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항상 산이 깊으면 또 골이 깊잖아요. 그런 네네. 것처럼 한 번 정도의 버블과 초반에 언급드린 그런 어떤 시스템 리스크까지 우리가 염두하면서 사이클 투자와 중장기적 사이클 투자를 좀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줄 때는 조심해야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네.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XRP의 가장 큰 강점은 국경 간 결제 시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엔 페이팔이 자사 서비스에서 XRP 결제를 공식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실생활 활용성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서서 말씀하신 그 마스터카드도 또 거론을 해주셨고 XRP 가치 상승의 핵심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뭐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결국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XRP에 대한 펀더멘탈이 결국 가치로, 돈으로 녹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고작 3달러, 2.8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에 있지만 결국에 테일크림 CEO가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은행권 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페이팔 말씀을 주셨는데 뭐 페이팔의 마피아라고 불리우는 피터 틸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이더질라라든지 비트마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더리움에 굉장히 좋은 이런 또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013년부터 리플이라는 회사 오픈코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리플사의 이름이 뭐 물론 그전에는 리플페이로 시작은 했지만 그 오픈코인 시절 때부터 피터 틸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 굉장히 큰 자금으로 리플사에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크립토 차르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 역시 페이팔 마피아로서 잘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그 역시도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던 시점부터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스탠스로 옹호하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던 바가 있어요. 뭐 현재 페이팔이라든지 스트라이프와 같은 이런 전통 금융권의 어떤 결제 회사들이 사실상 초기부터 리플이라든지 스텔라 네트워크에 투자를 단행했던 이런 이력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XRP에 대한 유틸리티는 커질 수밖에 없는 판을 그들이 긴 시간 동안 만들어 왔고 개인들이 투자하지 못하게끔 소송에 대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퍼드성 기사들을 펼쳐내면서 꾸준하게 그들이 물량을 만들어 왔다, 매집해 왔다. 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ripple.apple.com이라는 서브 도메인이 폭착되면서 업계에서는 애플이 XRP 생태계와 기술적으로 연계할 가능성 이걸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혹여 애플이 내부적으로 XRP와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2018년서부터 리플 이 회사와 애플페이가 뭔가 통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온 바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기사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리플사의 릴레이션식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서 리플사가 현재 뻗어내고
알고 있는 뭐 국경 간 결제 회사라든지 자금이체 기업이라든지 어떤 결제 솔루션 회사들과의 파트너십, 현재 몇 개국 이상의 리플 페이먼트가 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천천히 정립하다 보면 결국에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위챗페이 여러 가지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원장 기반으로 그런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ripple.apple.com이라고 하는 이런 도메인 저도 한번 검색을 해서 쳐봤는데 어느 정도 그 정말 그 내부자만 로그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좀 뭔가 뒷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상 피나블러를 통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기반의 결제 회사인데 삼성페이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피나블러가 또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저는 블록체인으로 통합되면서 암호화폐로 결제되는 시대, 그런 웹3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막 리플과 SEC 소송이 끝났고 또 이제 스위프트가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구설수이고 루머라고 불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레거시 금융뿐만 아니라 이런 웹3 결제 회사들도 뭐 애플이나 이런 빅테크 회사들도 페이먼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과 같은 그런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연결다리로서 모든 것이 융합되는 하나의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상호 운용성의 어떤 결제망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빌 게이츠 재단 최근에 또 한국에 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가 과거부터 만들어냈던 모잘루프 재단을 또 미루어 본다면 거기에는 또 뭐 구글의 자금 그리고 또 싱가포르의 통화청이라든지 UN이라든지 또 이 전 세계에 대한 금융에 대한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소외를 받지 않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잘루프 재단을 빌 게이츠가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또 록펠러 재단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술력을 어떤 걸 쓰나 보면 리플의 기술력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스위프트 망자체가 바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잘루프가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버전 4를 스위프트에 요청을 해서 승인받은 이력이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 뭐냐면 리플사의 기술을 모잘루프를 통해서도 승인을 받아서 쓰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2030년에 대한 어떤 금융 포용성 시대를 만들고도 있지만 또 한 번 바라보게 됐을 때 모잘루프를 통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은 리플이 2015년 10월 달에 만들어 놓은 기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레저 재단으로 따로 비영리 재단으로 빼놨습니다. 포지셔닝을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민간 업체라고 했을 때 스위프트망을 가져가 버리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터레저 재단은 따로 빼뒀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기술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스위프트망에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스위프트망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XRP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리플사의 기술력과 그들의 어떤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죠. 이게 확대되면 XRP의 역할이 일부 시장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XRP가 이런 경쟁 속에서도 독자적인 입지를 굳건히 굳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막 화폐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부분에 뭐 스테이블 코인, 뭐 XRP와 같은 그런 암호화폐, 뭐 CBDC,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대중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뭐 지금 현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주를 이루죠. 거의 99% 이상이 달러 기반이고, 뭐 최근에 브라질 헤와라 기반, 이제 조만간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나온다고 해요. 또 호주 달러 기반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달러, 유로화 기반 여러 가지 법정화폐 기반 코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 뭐 CBDC, 뭐 암호화폐, 법정화폐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브릿지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브릿지 XRP와 같은 그런 브릿지 통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제 브릿지 통화로서의 XRP의 역할인 것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XRP는 사실상 경쟁 구도가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의 화폐 중에 일환인 거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고 국경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는 이 브릿지 커런시가 바로 XRP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과 뭐 리플 XRP가 경쟁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더 이 개념적인 부분을 우리가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서클사에서 만든 아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끼리 연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모든 전 세계 통화상을 지원하냐? 아닙니다. 약 70% 정도의 통화상을 지원하고요. 네. 무엇보다 서클이라든지 테더와 같은 회사는
하나의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기에는 이해 충돌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네이티브로 코인으로 쓰일 수 있는 XRP 같은 경우는 하나의 브릿지 자산, 중립적인 위치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들이 이미 많은 판, ISO 2002와의 호환성이라든지 또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3초에서 5초 만에 거래가 빠르게 일어난다라든지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가 필요 없는 그 유동성 문제의 해결 창구 역할을 XRP가 할 수 있다라는 거라든지 모든 포지셔닝을 이미 어느 정도 갖춰놨기 때문에 저는 XRP가 더더욱 큰 가치 반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XRP와의 어떤 상관관계도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개념이 다른지도 좀 꼭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의 SEC 소송 리스크도 해소되면서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10개 이상 기업이 XRP ETF 승인을 신청한 상태인데 오는 10월 결정에 따라서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XRP 가격은 한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뭐 오는 10월 결정이다. 뭐 SEC의 파이널 데드라인을 봤을 때 한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조금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뭐 지금 벌써 10개가 넘는 자산 운용사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 뭐 사실상 미국에서만 아직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난 것이지 브라질이라든지 캐나다에서는 이미 승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CM이라든지 코인베이스와 같은 곳에서는 XRP 선물 시장은 이미 출시가 됐고 선물 ETF도 이미 2배 롱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이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XRP 현물 ETF가 뭐 올해까지는 반드시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든지 ETF 스토어 네이트 제라시 또 말을 한 걸 보면 블랙록 역시 뭐 SEC는 반드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패러다임에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무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사실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적으로 불기둥이 솟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작년을 기준으로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약간의 쿨타임이 좀 있었거든요. 한 2달에서 4달 정도의 이런 쿨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XRP도 현물 ETF가 완전히 승인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승인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불기둥이 쏟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가격적인 모멘텀과 연관되는 거는 블랙록이 완전히 신청을 하는 움직임. 아직까지는 블랙록에서 좀 XRP 현물 ETF 우리는 신청 안 할 것이다 이런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블랙록과 리플의 뿌리는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리플의 초기 투자자만 미루어 보더라도 네. 전주를 보면 다 블랙록에 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리플의 스웰 행사가 뉴욕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뭐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나스닥 회장뿐만 아니라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임원 맥스웰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블랙록과도 유착관계가 있는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10월, 11월 전에 이 SEC의 파이널 데드라인 전에 블랙록에서 신청하는 움직임과 알트 시즌이 좀 맞물릴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뭐 XRP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저 또한 미지수입니다.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 스프링 자체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지지부진한 흐름, 삼각수렴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위로 상승하는 어떤 퀀텀 점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였을 때 현재 스위프트 자체도 토큰화 거래 자체를 통합하게끔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이미 완료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체인링크와 손을 잡고 UBS라고 하는 스위스의 가장 큰 은행과 함께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법정화폐든 암호화폐든 CBDC든 모든 이런 코인 결제에 대한 RWA 시대를 준비하게끔 그들이 판을 만들어 놨는데 점점 XRP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스위프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과도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ETF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어떤 스위프트의 움직임, 이미 ISO 2002에 준수되는 그런 코인들의 리스트 그리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또 최근에 리플 원장이 2.5.0 버전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DID라고 하는 분산 신원 인증이라거나 KYC AML, 고객 확인 제도,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준수하는 기관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디파이 시장에서 리플 원장이 꾸준히 채택되고 있고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부동산 토큰화를 XRP로 직접적으로 결제하거나 RLUSD로 직접적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차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뭐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오를지 그 부분은 사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퀘스천 마크죠. 네, 네. 근데 이런 호재거리가 있고 리플의 행보 자체가 범상치가 않다. M&A 인수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적 업그레이드, 스위프트와의 연관성, 그리고 에스크로 물량이 어떤 그 백단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 컨트랙의 지원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치에 집중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10월이나 11월 전에 또 블랙록이 이 ETF 관련해서 시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사실. 그렇죠. 네네. 얼마 안 남았죠. 뭐 그게 정말 9월이 될 수도 있을 거고 10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가격적인 펌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블랙록이 어느 정도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이 나올지도 좀 기대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리플은 또 리플을 할 것이다. 뭐 XRP는 또 XRP처럼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만큼 많은 개인들이 투자하지 못하게끔 가격적인 연출을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사이클적인 투자와 장기 투자를 좀 따로 병행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장 기업과 기관들이 합산 800만 개 이상의 이 솔라나를 공식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또 높아졌습니다. 일부는 스테이킹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솔라나의 제도권 채택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솔라나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스마트 컨트랙의 플랫폼이죠. 저는 당연히 이더리움과 솔라나 분산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섹터별 대장 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솔라나 재단 같은 경우도 올해와 작년에 어떤 매출 규모만 봐도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밈코인이라든지 뭐 봉크 같은 그런 코인들도 다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밈코인들이고 NFT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DApp 같은 경우가 솔라나가 워낙 이더리움이 갖추지 못한 속도라든지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잘 꿰뚫어 놨기 때문에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소매 개발자들이 또 많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솔라나 역시 많은 채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많이 신청되어 있는 현물 ETF가 사실상 솔라나예요. 그 뒷단이 이제 바로 XRP인데 솔라나가 그만큼 기관의 채택도 많고 또 현물 ETF도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플러스로 지금 뭐 이더리움, XRP 많은 기관에서 나스닥 상장사에서 그런 메이저 코인들을 모아가는 것처럼 솔라나 역시 유팩시라든지 디파이 테크놀로지라든지 솔 스트래티지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솔라나 역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 솔라나, XRP, 에이다 이런 코인들 심지어 도지코인까지 하우스 오브 도지라고 하는 재단으로서 도지코인을 사들인다고 했는데 그만큼 개인은 관심이 없지만 기관들이 백단에서 모아가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판을 만드는 거죠. 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많이 확보한 이후에 어느 정도 뭐 금리 인하 기조라든지 블랙록의 움직임이라든지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되는 그런 좋은 시점에 끌어올리는 장세. 그러면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디어가 동반이 되면서 개인들을 유인시키겠죠. 우리가 그때 조심을 해야 되지 지금은 이런 섹터별 대장 코인 펀더멘탈 공부하고 기관 채택, 스테이블 코인 주조가 되고 RWA 계속 채택이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인지하고 바라보면서 꾸준히 우리 또한 기관의 그 움직임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기관들만 스마트머니 투자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정말로 이 펀더멘탈에 집중하면서 스마트머니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또 작가님 운영하시는 이 타임 레버리지 채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항상 그 좋은 이슈를 잘 설명해 주시니까 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좋은 또 투자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슈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로 노후를 위해서 1억 포트폴리오 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에는 뭐 이제 슬슬 조금씩 암호화폐에 좀 부정적이셨던 분들도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조금씩 이제 마음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 입장에서는 뭐 이제 막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올까. 또 최근에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하고 401k 퇴직연금 계좌에 이제 암호화폐도 투자도 허용이 됐는데 그런 골자만 미뤄보더라도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직도 엔비디아 시총 하나도 못 미치는 그런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보일지 너무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일단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본인이 믿을 수
수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그나마 좀 적은 비트코인을 일단 좀 수량 절반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좀 마음 안정도 되고 조금씩 이제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 핸들링을 주고 있다 보니까 비트가 잘 가, 이더리움 뭐 필두로한 알트가 잘 가는 거고 비트가 또 시즌 정도 되면 알트가 또 더 많은 하락이 오기 때문에 비트를 절반 정도 가져가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50%가 이제 뭐 비트를 제외한 알트코인이 되겠죠. 근데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어떤 코인들이 시가총액이 높고 ETF가 출시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트럼프 일가와도 좀 연관성이 있으면서 옥석 가리기 이후에도 끝까지 생존할 확률이 높은지 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가면서 좀 비중을 나눠서 좀 투자를 분산화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도 XRP를 워낙 진정성 있게 투자하고 리플 빅뱅 책을 썼어도 저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에이다 이런 친구들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XRP 하나만 가지고 뭐 금융망을 전체를 다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이외에 스텔라 루메다라든지 무역 하이브리드 무역을 담당하는 XDC라든지 레포 시장을 담당하는 JP모건의 키네식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천천히 공부하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세분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보수적으로 비트 절반 정도 가져가시고 나머지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 스텔라루멘 이런 친구들을 좀 쪼개서 공부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에 1억을 넣는 것보다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한 달에 뭐 50만 원씩이든 뭐 일주일에 10만 원씩이든 뭐 본인이 뭐 시드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주기가 짧은 DCA 전략, 분할 매수 전략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문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투자 집행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달란트 투자에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암호화폐 시장 뭐 9월 들어서면서 많은 또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올 것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FOMC도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죠. 또 어떻게 거시경제 흐름이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잡음에 흔들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고 본인이 확신하는 그런 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면서 좋은 하반기 수익률을 꼭 만드시는 정말 비전 투자자 스마트 머니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공부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의 책 리플 빅뱅이라거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 채널도 한 번씩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갑자기 최근에 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코인 시장이 살짝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본다면 빨리 털고 나가고 싶은 그런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커질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승하기 전에 이 고래 투자자들이 내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뭔가 흔드는 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 다잡으시고 특히나 이 운영하시는 채널을 방문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받아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문창훈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